방사선은 1865년 우연히 발견된 이후 진단 영상 촬영으로 시작되어 여러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외과 수술, 항암, 약물 치료와 더불어 3대 암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방사선 암치료는 방사선에 노출된 암세포가 DNA 손상으로 사멸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국소 치료로 이루어지며 치료 중 암세포 주변의 정상세포들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끝나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다 보니 부작용 등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 최은철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은철입니다. 네. 교수님, 네. 이 방사선 하면은 일단 종양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이 원전의 방사능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사능, 방사성 물질 그리고 방사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렵다. 개념부터 일단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막 방사능 치료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방사능요? 진짜 이해가 그렇게 돼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정확한 명칭은 방사선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 방사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물질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좀 더 안정한 상태로 갈 때 어떤 붕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원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붕괴될 때나 아니면 그 원자폭탄 같은 거 아시죠? 예. 옛날에 그래서 어떤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았을 때라든지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방사선이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에너지 흐름, 입자선 또는 전자기파 그런 것들을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사선으로는 제일 흔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 오. 아, 네, 그래요? 햇빛도 방사선입니다. 네. 우리 보통 뭐 적외선 얘기하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다 방사선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하는 것들이 이제 X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자 방사선이라고 해서 뭐 양성자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방사선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방사성 물질입니다. 아, 예. 방사성. 방사성. 그러니까 네. 방사능을 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예, 그래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 동위원소에도 보면 방사성 예, 동위원소라고. 맞습니다. 방사성 우와.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의 대표적인 게 그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재밌는 물리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도 들어요. 기대가 오늘 됩니다. 의학을 하러 온지 물리를 하러 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고 넘어가니까 네. 참 좋네요. 근데 교수님 사실 뭐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그렇고 암 치료 받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방사선 치료가 암 말고 다른 질환 때도 혹시 쓰이고 있나요? 보통 이제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거의 한 95%, 99% 거의 다 암입니다. 근데 일부 양성 질환에서도 그 방사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시니까 귀걸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거 가끔씩 보면 귀걸이 뚫고 난 후에 상처가 이렇게 막 좀 커지는 아, 네. 비후성 예, 아. 그런 상처들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방사선 쬐주면 앞으로 그런 상처가 안 생깁니다. 우와.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켈로이드라고 하는 예, 그런 질환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간혹 보면 뼈가 우리 뼈에서 자라나야지 뭐 가끔 근육 안에서 뼈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이소성 고라증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것에도 방사선 치료가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뭐 양성 질환들 중에서는 뭐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간혹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되게 다양한 질환에 방사선이 쓰이고 있었네요. 네. 이쯤 되면은 대체 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종양, 이 질환을 치료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사선이라는 것이 이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종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DNA라는 게 있죠. 그 DNA를 깨트리는 겁니다. DNA를 깨트리면 이 DNA, 이 세포가
사는 쪽으로 갈 것인지 죽는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요. 네. 만약 사는 쪽으로 가면 이 DNA를 수정을 합니다. 몸 안에서도 네. 이 세포가. 근데 이게 갑자기 죽는 쪽으로 가게 된다. 네. 그럼 세포가 사멸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게 이제 방사선 치료고요.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사멸이 많이 되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사선이 몸에 들어오면 세포를 투과하면서 어떤 자유전자라는 걸 발생을 시키고요. 그 자유전자가 직접적으로 DNA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어떤 그 수산화 이온, 몸에 있는 물 분자,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에서 어떤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그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DNA로 가서 그 이중 구조를 깨트리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오늘 뭐 의학, 물리, 화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의 DNA를 깨뜨리는 게 네. 방사선 치료의 원리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사선 치료하면은 왠지 그 큰 기계 속에 누워서 쑥 오, 들어가서 맞아. 받는 치료만 생각하는데 네. 치료 방법도 다양하겠죠. 네. 보통 우리 기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MRI 같은 그래요? 거고요. 예. 이 방사선 치료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눕기는 하지만 네. 막 어디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막혀 있으면 폐쇄공포증 있는 환자들은 치료 못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뚫려 있고요. 예, 일단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저희 대구 방송이니까 그 대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치료기들도 보통 보면 선형 가속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토모 치료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MRI가 붙어 있는 선형 가속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MRI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방사선 수술을 하는 장비로는 감마 나이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머리 쪽에 하는 감마 나이프도 있고 사이버 나이프라는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양성자 치료기라는 거하고 중입자 치료기 이러한 것들로 이제 기계적인 걸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치료 계획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2차원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치료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조형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CT가 발달을 하면서 CT를 이제 그 우리 방사선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CT는 보통 보면 우리가 몸을 잘라 놓은 거거든요. 네. 영상 자체가. 그거를 쌓는다고 보면은 입체적이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방사선을 어떻게 주고 어느 방향에서 주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체 조형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뭐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또 뒤에서 아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대로 가지로 제대로 좀 밀당을 해주셨어요. 더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네. 궁금해지는데, 근데 치료 방법도 참 많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걱정이 돼요, 교수님. 뭐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암세포만 공격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 옆에 있는 왜 괜찮은 착한 세포들까지 맞아요. 같이 공격받아서 좀 손상당할까 네. 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은 다 손상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치료 계획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그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암은 최대한 공격을 하지만 그 주변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체적으로 요즘은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막 돌려가면서 방사선 들어가는 코스를 봐요. 그냥 그 코스를 봐서 최대한 근처 장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서 들어가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손상이 되는데 이것이 그 암이랑 정상적인 세포는 생물학적 특성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방사선을 받더라고 해서 손상되는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빨리 그 손상이 되고 어떤 거는 좀 덜 손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는 장기라고 해도 최대한 피해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포함이 되는데 그 일부분이 손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분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가 기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고려를 해서 지금 치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항암 중에서 표적 항암 치료라고 왜 이런 것처럼 방사선도 왜 정상 세포는 최대한 보호하고 그 암 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치료는 없나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요. 예. 이제 나오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을 줄 때는 어떤 영역이나 이런 거를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선으로 보고 피할 부분 피하고 막 범위를 정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타겟을 이제 CT상에서 표현만 해주면 컴퓨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기기를 자기가 알아서 조작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만 방사선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 그렇다고 우와. 해서 예. 주변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좀 피해야 되는 부분, 좀 가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쨌든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크기가 작은 머릿속에 생긴 종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더 다양하게 합니다. 네. 거의 머리 전체 방향에서 방사선을 다 쏘면서 이제 한 지점에만 아주 포커싱을 해서 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사선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사실 1차 치료입니다. 그렇긴 한데 연세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내과적인 질환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폐에 종양이 생겼는데 거기만 딱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만 한 3번 또는 4번 요 정도의 아주 그 작은 횟수, 적은 횟수의 많은 양을 때려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수술하듯이 없애주는 체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입자선이라는 게 그 방사선의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사선은 깊이로 가면 갈수록 바깥쪽에서 방사선을 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요. 바깥쪽보다는. 네. 근데 이 입자 방사선이라는 거는 뚫고 들어가는 동안에는 아주 적은 방사선을 유지를 하다가 어떤 지점에 가서 확 이제 떼서요? 방사선을 때리고, 예. 그러고 뒤쪽에는 싹 사라지는 와. 예, 그런 방사선이 있어요. 신기하네. 예. 그게 이제 양성자 치료라고 네. 하는 거 하고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큰 네. 대형 병원 중에 한 군데에서 얼마 전에 중입자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해가지고 막 꿈의 치료라고 하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 네. 꿈의 치료가 우리 지역에도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암 수술 전후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서로 네. 보완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 수술을 무조건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막 어떻게 보면 크기가 크다든지 네. 예, 범위를 좀 이게 수술하기 좀 힘든 범위야.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좀 줄이기 위한 예, 그때는 뭐 항암을 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는 그런 치료법을 쓸 때도 있고요. 그다음 수술 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를 절제를 하고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미경적으로 세포가 뭐 몇십 개, 몇백 개 이 정도는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몸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세포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사선을 추가적으로 더 줘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들어보니까 네. 그 옷으로 치면 약간 좀 맞춤형 같아요. 다 환자에게 맞게끔 뭔가 좀 세팅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계획도 네.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네.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보통 이제 저희 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수술 같은 1차적인 치료는 보통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사선 치료라는 거를 이제 받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진료를 볼 때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몇 회를 줄 거고 방사선 양은 얼마나 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보통 뭐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고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모의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의 치료라는 이 이름 하에서 보니까 뭔가 치료랑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거의 C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자세 그대로 세팅을 합니다. 뭐 이걸 세팅을 할 때는 뭐 어떤 보조 장치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몸이 좀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 장치 같은 것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상태로 세팅을 하고 난 후에 CT 영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CT 영상을 저희 보통 치료 계획은 보통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장비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송된 거를 이제 치료계획 단계로 넘어가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어떤 장기나 표적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화가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타겟 부분, 뭐 치료할 부분은 어디다 표시를 해주고요. 이 CT를 보고 정상 장기는 뭐 요거는 신장, 뭐 요거는 심장 막 이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방사선의 방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선량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 계획 단계는 어떤 특정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의 계산이 되게 되고요. 이 계산이 된 거를 역시나 그 CT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기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뭐 표적에는 충분한 방사선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면 치료실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족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치료 계획 그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수정하고 예,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예, 바꿔서. 그러니까 예. 정말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막 뭐 10번 넘게도.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박리담에 네. 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은데 여기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네. 한 병원에서 사실 방사선 치료를 하루에 뭐 10명, 15명 이렇게밖에 안 해요. 어머, 얼마 안 하네. 예. 그렇게 하면은 치료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치료 계획하는 사람 붙여놔 놓으면은 수십 번 돌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치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이제 정도의 치료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치료실로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이 치료실에 가 있는 데이터는 실제 치료기를 어떻게 돌릴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 계획 장비, 소프트웨어에서 구성된 그대로 치료기가 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방사선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도 하고요. 실제 치료실 안에서도 그 치료기 자체에 CT 같은 게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치료하기 전에도 확인을 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한 후에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그냥 뭐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교하네. 정말 정교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교수님.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냥 오셨을 때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냥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치료 안 해요? 막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 방사선 치료가 사실 치료 목적인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방사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방사선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쏜다고 얘기를 했고 그 근처에 있는 정상장기는 손상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머리에 치료를 한다? 뭐 그러면 뇌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어허. 뭐 눈에 치료를 한다? 심한 경우는 실명이 날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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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네. 예를 아니면 들면요. 뭐 근데 배 쪽에를 치료를 네. 한다? 뭐 흔하게 오는 거는 뭐 구토라든지 아. 설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모든 치료는 어떤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어떤 전신적인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전신적으로 작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피곤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근데 부작용이 뭐 아예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미리 좀 덜 생기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뭐 사실 이게 의료진의 역할이 저희 방사선 치료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런 치료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분한테는 어떤 방사선 치료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인가, 그거를 고려해서 방사선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해주는 의료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증상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을 조금이라도 좀 덜 오게 할 수 있는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가지고 환자분들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네. 배 쪽에 치료를 받아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고기 같은 거 안 드시고 계속 야채, 뭐 과일 이런 것만 드신다. 그 화이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변보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방광 같은데 이제 방사선 들어가면 소변을 엄청 자주 보러 가거든요. 네, 자주 보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방광염 걸렸을 때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더라도 그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차라리 좀 더 많이 드셔주시면 어떤 증상은 좀 덜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방이 이제 피부에 가깝잖아요. 피부가 되게 손상이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햇빛 쬐면은 피부 타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막 피부 벗겨지기도 하고 막 벌개지고 막 쓰라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대중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혹시나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증상에 맞는 어떤 약이라든지 뭐 연고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다 말씀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네. 또 증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전에 머리에 받으면 그 네. 뇌세포가 좀 손상될 수 네. 있지만 저는 머리카락도 좀 빠지지 않을까. 사실 네. 방사선하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머리에 하면 머리카락 빠집니다. 진짜요? 예, 머리에 하면 머리카락 빠지고 가끔씩 보면 이제 두경부 이제 예. 이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두경부 치료를 하면 네. 위에는 괜찮아요. 뒤쪽 부분 요 뒤쪽 부분에 머리 빠지기도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방사선 범위가 이제 머리에 들어가면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흉부라든지 네. 배 쪽을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 안 빠지죠. 네, 보통 우리가 머리 빠지는 것 같은 경우에 네.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 머리 빠지는 부작용을 가진 항암제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암 환자들 보면 또 항암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우리 TV에 나오면 꼭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뭔가 말기까지 가면 꼭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 말기까지 가는 그런 느낌을 사실 주는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분장 자체를 머리 빠진 상태에서 막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부위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머리 부위를 했을 때 빠질 네. 수가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요, 방사선 치료를 매일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일? 네, 방사선 치료인데 매일 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이거는 아주 뭐 오래 전부터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치료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완치를 목적으로 할 때는 뭐 적게는 한 25번, 뭐 많게는 뭐 거의 40번 가까이까지고 예, 치료를 매일매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놀라세요, 사실은. 네. 예, 그렇게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방사선을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딱 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가 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어떤 수리를 하게 되면 세포 자체를 수리를 하게 되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애매한 단계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더 죽이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써주고 또 그 상태에서 있는 거 또 쏴주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격을 두는 것이 또 정상세포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시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세포가 정상세포에서는 살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료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렇게 치료받다가 나중에 새로운 암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 예, 방사선 자체는 사실 발암 물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피폭이 되면 암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는 뭐 지금까지도 확실히 검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갖고 치료받는 분들이 이미 암이 생기신 분들이잖아요. 혹시나 다른 부위, 방사선 노출 부위에는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 방사선 치료를 다 해서 완치가 됐어요. 네. 재발할 확률도 있겠죠. 네. 그 재발할 확률보다도 2차 암이 발생할 확률은 훨씬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간혹 보면 치료하시고 난 후에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뭐 비용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CT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CT도 역시나 방사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사선 치료 하신 분이에요. 이미 CT는 방사선 치료할 때 들어가는 양의 뭐 거의 뭐 3발이 핍니다. 예,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도리어 경과 관찰을 꾸준히 해주셔야 혹시나 재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경과 관찰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예. 건강 365 이제 보신 분들은 네.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요? 제 주변에는 방사선을 치료 받았으니까 네. 방사선이 왠지 좀 몸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은 찝찝함. 아.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왠지 막 접촉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네. 어때요?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건 그냥 투과를 시킨다는 의미고 그 투과가 된 것에서 지나가는 데서 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방사선이 몸에 남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는 방사선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밀접 접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간혹 그 몸에 방사선을 실제 뭐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예,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치료는 아니고 탁과에서 하는 치료법인데 그래서 몸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치료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전에 미리 한번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재발을 하거나 뭐 또 다른 암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이미 한번 받았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또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자체가 한 번 줄 때 어쨌든 치료적인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치료할 때 옛날 방식은 범위를 넓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부가 어쨌든 다 손상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요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주변부를 어쨌든 좀 보호를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상 장기들, 예를 들면 신장이면 신장, 폐면 폐, 심장, 뭐 소장 이런 것들의 각각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선량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이전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딤 선량이 좀 한계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들어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양을 주면서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치료도 위치나 뭐 이전 방사선의 그런 어느 정도의 용량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중에 음식 조절에 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암세포는 우리 몸에 영양소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들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아, 사실 뭐 음식은요, 뭐 특별히 가릴 건 없습니다. 예. 사실 치료를 할 때 아까 전에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잘 드셔야죠. 네. 예,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전혀 안 했는데 막 보약을 드신다. 아니 막 버섯 막 뭐 차가버섯 막 상황버섯 하면서 예. 버섯 달인물 아, 예, 뭐 그런 찾게 것들. 되죠. 예. 그다음에 뭐 각종 건강식품 더 챙겨 드시고 막. 네. 예,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날것. 예. 아.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혹시나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치료 중에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라. 평소에 그냥 평소에 드시는 대로 골고루 잘 섭취해 주시라.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이 마치 그 최은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증문즉답 같은 예,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여쭤봐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안 된다 하실 순 없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방사선 치료 받다 보면은 그 소위 약발이 더 잘 받는다고 하죠. 더 좀 효과가 좋은 암 치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세포들도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특정 좀 세포가 잘 듣는 방사선에 잘 듣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혈액암 같은 경우가 좀 잘 듣기 때문에 선량이 좀 낮아요. 일반적인 치료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편평상피 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폐나 자궁경부 이런 데 많이 생기는 암인데 이 편평상피 세포암이 조금 더 그 반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같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를 뭐 많이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 방사선에 좀 더 잘 듣는 암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또 환자 가족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제가 학생 실습을 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방사선 범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량이라는 걸 뭐 좀 잘 듣는다면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조절을 합니다. 마치 약 조절을 하는 것처럼 내과 의사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이제 의사로서 예, 환자분들한테 저희 대한민국 어디에 방사선 종양학과를 가든지 항상 적절한 범위와 적절한 선량으로 방사선을 주려고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병에 걸리셔서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언제든지 오시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 최은철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